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8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전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오늘도 언론계 소식이 굉장히 많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사무실로 오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우리가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었는데 기자회견이 열려서요. 잠시 후에 스크랩에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냥 빠르게 미디어 스크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근데 오늘 우리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법 있네. 네, 좀 있어요. 예, 먼저 네이버 관련 이야기 기사 봉우 씨가 해주시죠. 네, 네이버가 그 이제 뉴스 제공 서비스에서 가진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가 이번에 이참에 그 기사 배열을 한번 대대적으로 개혁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서 네. 지난 12일에 뉴스 기사 배열 공론화 포럼이라는 걸 발족을 했습니다. 네. 네, 이거를 발족한 이유는 말 그대로 기사 배열을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듣고 자문을 받아서 좀 바꿔보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 네. 지금 뭐 미디어 오늘 기사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썩 그렇게 뭐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 배열과 관련해서는 네. 네이버 측에서는 이미 뭐가 많죠. 기사 배열 자체를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돌려서 네.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 하겠다는 보관을 이미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아직 완전히 시행한 건 아니고 그냥 예,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냥 위원회 같은 거를 한번 거친 다음에 하는 것 아니냐. 그 AI가 약간 정치색이 또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예, 알고리즘으로 돌리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여야에서 하나씩 또는 이제 일정하게 균형을 맞춰서 키워드를 뽑아서 알고리즘을 돌리면 이제 적어도 예전처럼 뭐 편파적이다. 한쪽 기사만 올려준다. 이런 말은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썩 지금 그렇게 좋은 여론을 받고 있지는 않고 이 포럼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해드릴 텐데 왜냐하면 여기 또 민원연 정책위원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또 처장님께서 자세히 해주실 텐데 이게 지금 이렇게 외부위원회 이게 외부인들을 학계 그리고 뭐 이제 이용자 네이버 이용자 이렇게 외부에서 그 위원들을 위촉해가지고 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이제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미 끝나가고 있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네. 이거는 이제 기사 배열이 아니라 네이버에 이제 뉴스를 띄울 수 있는 그 언론사들을 어떻게 배정하느냐를 정하는 위원회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저희가 미디어 스크랩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뉴스타파가 떨어졌죠. 양질의 지금 컨텐츠를 내고 있는 뉴스타파가 떨어졌어요. 기사 개수가 부족해서. 네,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기사 개수도 사실 기준에 맞춰서 잘 평가를 해보면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위원들 사이에서 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그런데 아무튼 떨어져서 말이 많았는데 이 광고 관련된 기준들을 죄다 어기고 있는 이제 조중동 같은 데는 또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아무튼 그래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말이 많았는데 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업계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 그 업계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이버가 이렇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책임을 외주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우리는 위원회 말을 따랐을 뿐이에요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기사 배열 포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약간 요식행위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련은 거기 그러면 왜 정책위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임께서. 일단은 저희한테 요청이 왔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작년에 이제 모니터를 선거 때 네이버 모니터를 하면서 우리가 지적한 것들이 언론에 은근히 많이 보도되고 아시다시피 심지어는 국민의당이나 뭐 이런 데서도 우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네이버를. 그리고 또 제가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뭐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민원연이 자신들과 관련해서 뭔가 자꾸 떠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바깥에서 그러지 말고 이제 뭔가 공론화 포럼에 들어와 달라, 기사배열 공론화 포럼에 들어와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송경재 박사가 아주 오래 전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 저희가 인터넷 모니터를 지금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 굉장히 구식으로 아주 구식으로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시절부터 모니터를 같이 했던 분이에요. 캡처해서 막 했던 그 시절. 그래서 항상 이 포털 모니터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네, 그래서 이제 이 분을 우리 정치외견으로 같이 활동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건이 안 돼서 네이버 모니터 이런 것을 다시 하기 시작한 건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이 처음이었잖아요. 지난 20대 총선부터 좀 열심히 했죠. 네, 근데 작년에 아무튼 아니에요. 그때도 네이버 모니터는 못했어요. 저희가 네이버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기계로 빨아들여서 했던 건 이번 대선이 사실상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아까 말한 캡처 방식으로 아주 무식하게 뭐 위에 5개씩만 보도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말 그게 엄청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어서 고생하였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송경재 박사가 저희 이제 정책위원 중에서는 가장 그 포털의 그 언론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맡아서 이 부분을 감시해 주시는 분이어서 이분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이분이 당연히 인터넷 팀장이었고 저희 모니터 팀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의뢰를 했는데 이분의 전제 조건은 무조건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명분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말이 맞잖아. 비판은 하지 말고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참여해달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되 이제 전제 조건을 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저한테 그 분이 먼저 얘기를 한 것은 일단은 포털에다가 그러니까 네이버에 이번 포럼에 어떤 인사가 참여할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단체의 추천을 받았는지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이 그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에 들어왔었다. 그렇게 되면 2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들러리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이해관계자가 많이 참석하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아예 빠지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이번 그 포럼이 네이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그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관련 로직 그러니까 편집 원칙 등을 포럼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약속해라. 만약에 그런 어떻게 편집하는지 그 기사 뭐 이거는 다 알고리즘이야라고 퉁치지 말고 그 정확한 로직을 공개해라.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약속해달라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단체에게 2명을 추천해주면 자기네들이 고르겠다고 그랬어요. 얘네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리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추천할 사람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1명만 추천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경재 박사가 참여하게 되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이 만약에 중간에라도 우리가 이게 들러리다 이 조직이라고 판단되면은 언제든지 저희와 상의하고 물러나기로 그러니까 그만두기로 이 포럼에서 그만두기로 그렇게 사전에 본인이 아주 단단히 저희에게 나는 진짜 이 자기의 명예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러리 서서 들어가지는 않겠다. 그리고 민원연 입장에서도 사람을 보내놓고 그렇게 이제 병풍으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양쪽에 저도 그렇고 송영지 박사도 그렇고 그게 분명하게 서 있어서요. 그렇게 참여를 했어요. 근데 네이버 기사배열 그 요번에 공론화 포럼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목을 보면은 일단은 학계가 3명이에요. 네. 김경희 교수, 한림대 교수, 이분은 언론학회 추천이고요. 그 다음에 경인교대 심우미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추천이고 또 한 분은 한국 미디어 경영학계 추천으로 김성철 고대 교수가 이렇게 3분이 추천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업계에서는 신문협회에서 들어왔고 인터넷 신문협회에서 또 들어왔고요. 이렇게 2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으로 저희 민원연이 추천한 송경재 박사가 들어갔고요. 경실련에서 지금 윤철한 그 국장이 위촉이 됐습니다. 네이버 예. 이용자 대표로 한석구 씨라는 대학생이 들어오고 주부 신민정 씨가 위촉이 됐어요. 그리고 정당 추천 몫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명이 위촉이 됐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정당 추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민주당이 들어오면 또 다른 정당들이 또 뭐 왜 니네만 들어가냐 이러면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적절치 않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추천밖에 안 들어가 있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도 해달라 그랬는데 그들이 안 해준 거예요 일단. 근데 이 사실 이런 위원회에 자꾸 이게 이 미디어 언론 관련 포럼 또는 위원회잖아요. 네. 자꾸 정당 추천을 받는 건 사실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뉴스자유평가위원회도 아까 업계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업계 사람보다 초기에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이었어요. 네, 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이 어떤 위원이냐면은 김상진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네. 사이버 감시단장이라는 분인데 이름만 들어도 딱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아시겠죠? 저 이분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애국닷컴. 왜 들어갔어? 너무 흥미로워서 들어가 봤는데 정말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여기 홈페이지 옆에 보면은 자기들이 자주 즐겨 찾는 뉴스 그런 뭐라 그러지?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을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정규제 TV, 뭐 애국뉴스, 뭐 조갑제 TV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베나 TV도 있겠군. 근데 거기에 MBC 뉴스가 당당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방송사였죠. 네네.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뭐 지금 유튜브 채널도 쭉 읊어주셨지만 세월호 참사는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만든 괴담이다. 박원순과 이재명이 북한의 지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에요. 네. 이런 분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주장을 했겠습니까? 네이버가 좌편향이라고 주장을 했겠죠.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정치권에서 자꾸 추천을 받는 것은 그렇게 썩 적절하지는 않아 보인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한 차례 회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의 결과를 저희에게 이제 소통을 해주셨어요. 그 송경지 박사가 그저께인가 왔었죠. 그저께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회의를 네. 좀 했거든요. 그 내용까지 전해드리죠. 지금 송경재 박사와 저희가 의논한 결과 일단 네이버의 어떤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알고리즘을 돌리겠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이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다 그래요. 지금 첫 회의를 한 건데 12일 날. 네. 그 이유는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미디어 오늘 기사에는 일단 대표적으로 한 가지 정도 비판점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 네이버가 메인에 띄우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거나 가장 여론의 관심이 높은 그런 뉴스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균형 감각을 따지기 이전에. 그런데 알고리즘으로 돌리면 그런 게 전혀 가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여론을 파악해가지고 뉴스를 찝어내서 올린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뭐라 할까요? 많은 비용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데 과연 그런 걸 네이버가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일단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알고리즘으로 이런 것들을 구현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원리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네이버가 그걸 공개 아니에요. 제가 실제 받아보게 되는 그런 화면들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감이 안 와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사실 이게 제일 큰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송경재 박사를 추천할 때 요구했던 것도 알았으니까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걸 공개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음처럼 메인 화면이 내가 평소에 클릭했던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계속 뜬다는 건지 아니면 네이버가 뭐 정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키워드들을 조합을 해서 알고리즘을 올린다는 건지 뭐 어떤 구조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서 일단 네이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계획은 다음처럼 이용자별로 지역별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예. 좀 근데 이제 위험하네요. 그 제일 심한 그런 식의 편집이 가장 심한 것이 페이스북이래요. 맞아요. 네. 예. 페이스북은 정말 그 사람이 보는 그런 언론 위주로, 그러니까 관심사, 광고 이런 거 위주로 딱딱 아주 정확하게 배치되는데 광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제가 네. 몇 번을 클릭해서 샀는지 이게 몰라요. 그래서 네. 이게 바로 다음 문제점이랑 연결돼요. 네. AI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은 광고를 그러니까 기사를 가장한 광고를 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그렇죠. 굉장히 가짜 많이 보게 뉴스도 될 구분해내지 가능성이 있는 못해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사가 맨 그런 식의 가짜 뉴스면은 예, 그것만 계속 올라오는 그런 거예요. 것만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사를 편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진짜 이 언론의 기능이라면은 사실은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내 관심사만 그냥 올려주기 갇혀버리는 때문에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뉴스 클리핑의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의 내용만 들어오긴 하지만은 언론의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예.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얘기로는 4월쯤에는 시작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 우리 사회가 되게 이 뉴스배열 평가위원회가 그러니까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민원연도 그렇고 그것을 이제 비토하고 이것을 거부한다. 이건 정말 부적절한 행위다. 지금 현재로서는 첫 번째 회의에 모두 다 반대했대요. 모두 다. AI로 하는 것을 이용자 반대한 측도 거예요. 반대하고 그다음에 그 신문협회 쪽에서도 반대하고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의 그 구독료라고 하나요? 그게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면 지금 배치하는 것보다 그 네이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라고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학계와 민원연 모두 지금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보고를 듣는 대로 여기서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민원연은 3월쯤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정리하는 포럼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당연히 지방선거 때 이게 바뀌잖아요. 이 시스템이 바뀌는 어떤 식으로든 네이버가 공언을 했잖아요. 자기네는 그런 자동으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다 했고 근데 이게 선거 시기에 딱 구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예 더 늦게 더 많이 연구하다가 완전 선거 다 끝나고 나서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선거 때 발생하면은 사실 그 시행착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등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오늘 방금 전에 다녀왔던 기자회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금융지주에서 돈 주고 비판 기사,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한 비판 기사를 내려달라 2억을 줄 테니 기사를 쓰지 마라 또는 자리를 감사 자리를 주겠다라면서 회유했던 그 내용을 저희가 아주 진지하게 연기까지 해가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 기사를 쓴 업체가 어딘지 매우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알려지면 그 업체가 모든 광고가 끊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공포감이 그 업체로서는 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업체잖아요. 그쵸. 이 행태를 보면.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해놓고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감이 이 언론사, 작은 언론사들은 정말 있는 거예요. 이해는 가는 게 이게 일종의 내부 고발 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광고주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돌았을 텐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보면서 이게 언제쯤 터지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관련 보도가 별로 안 나와요. 타사에서. 아 진짜 안 나와요. 네, 안 나오고 미디어 있어요. 오늘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어떤 기자회견을 갔다 왔냐면 KEB 하나은행의 노조에서 한 기자회견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가서 굉장히 조금 당황한 게 내용이 막
김정태 회장을 막 비판하고 그 안에 그 금융계 무슨 얘기를 막 하는데 나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은 이 기사 자체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금융계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 미디어오늘을 통해서 막 뒤늦게 몇 개 주워 들은 거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좀 당황했는데 저는 어찌됐든 제가 간 이유는 오로지 언론적폐의 문제 지금 KB 하나은행이 매수했다. 그 언론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규탄 발언을 하면서 연대를 하겠다. 당신들과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오늘에 그 보도된 그 얘기 있잖아요. 돈을 주겠다. 그 현장에 김정태 회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충격적이다라고 하면서 그 홍보 담당 그 우리가 말한 전무와 기자가 만나는 자리에 김정태 회장이 함께 했었다라고 하고요. 김정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런 언론 통제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은행법에 이런 내용이 전 또 은행법이라는 건 처음 또 자세히 들었는데 은행법 제35조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은행의 이익에 반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해도 안 되고 뭐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행태가 자신의 광고비를 KB 하나은행의 공식적 광고비를 자신을 위한 언론 통제에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KB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해서 부당하게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은행법 위반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번 이 행태가 그런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서 금품을 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김영란법 위반이고 뭐 한두 푼도 아니야. 네. 한두 푼도 아니고.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물론 받지 않았으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공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거는 명백하게 반헌법적 행위이고 언론을 매수하려고 했던 행위이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가 놀란 거는 여태 아직까지도 관련 보도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언론사들은 아직도 충실히 이런 뭐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돈을 받았겠죠. 사실상 많은 광고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 이렇게 미디어오늘 보도가 나왔는데도 계속 오늘도 사실 언론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조에서만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지 기자회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자들이 많이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언론의 카르텔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언론들이 보통 본인들의 치부는 잘 보도를 안 하죠. 네네. 예,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치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이어가죠. 이거 아주 재밌는 소식인데. 네네. 네. 이봉활동가가 적극 추천하여 이렇게 된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의 그 기자 수첩입니다. 네네. 부끄러워 가려버리고 싶은 매일경제. 제목도 너무 재밌어요.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미 전날에 되게 이슈가 됐던 그 기사더라고요. 무슨 기사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매일경제 그 일면 기사입니다. 일면 톡기사인데요. 제목이 평창 가는 첫 골목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그 부끄러운 민낯은 무엇이냐? 바로 KTX가 지나가는 그 용산역 일대에 폐가나 이런 판자촌 같은 좀 가난한 분들이 사시는 그 지역들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는 게 너무 부끄럽다라는 게 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러니까 가림막이라도 설치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네, 임시 가림막이라도 설치해보자. 이 무슨 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상근 기자는 매일경제를 가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기사에 달린 네이버 댓글들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공감순을 봤는데 사람들이 다 첫 번째 저게 왜 부끄럽냐? 네 생각이 더 부끄럽다 기자야. 이게 이제 100%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그게 가린다고 되는가? 뭐 이런 게 있고 여기가 북한이냐? 매경 하여간 막 이런 댓글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너무나 이상한 기사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썼는지 이걸 쓰고 데스크는 이걸 무슨 생각으로 터부에 배치를 한 건지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공감한 거지 그 문제. 사람들이 더더욱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놀라시는 이유가 이게 정확하게 그 신군부의 감성하고 연결되잖아요. 그 88 올림픽을 그 이유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집을 강제로 철거해버리면서 보상도 안 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신군부에서. 네. 그래서 그때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일경제가. 네, 그래도 철거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 가리기만 하라고 했으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미디어오늘이 또 비판한 것은 네. 그렇게 가난이 부끄러우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왜 반대하느냐 이겁니다. 매일경제가 연일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거의 뭐 공격에 가까운 보도들을 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디어오늘이 이중적인 잣대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가림막을 가려놓고 없어져야 된다. 그냥 이렇게 숨어 있으라는 거죠. 계속 최저임금을 줄 테니까. 아무튼 굉장히 좀 놀라우면서도 네. 웃긴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YTN 전문가께서 YTN 이야기 조금 해보시죠. YTN 전문가는 아니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놀리는 거예요. 예, YTN을 되게 많이 뭐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놀리는 거예요. 네, 놀리는 거였군요. YTN이 지금 계속해서 최남 사장이 물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지금 출근 저지 투쟁도 하고 계시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제네요. 어제 네. 전국언론노조가 최남수 YTN 사장을 고발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린 최남수 사장의 트위터 성추행과는 네. 관련이 없고요. 예, 다른 내용인데 뭐냐면은 YTN 사장이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한 노종면 기자를 네. 쉽게 말해서 디스한 그 입장문 기자회견이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게 지난 9일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스스로 자청해서 프레스센터에서 열었었는데 이때 이제 뭐 자신을 반대하는 자신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이제 노조를 비판하는 네. 그런 기자회견입니다. 말 그대로. 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노종면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꽤 장시간 굉장히 길게 비판했어요. 네. 그래서 뭐 조직관이 틀려 먹었다. 뭐 이 사람은 말을 바꾼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노종면 기자가 자신의 측근들이 모인 카톡방에서 4가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그 카톡방 내용을 공개했어요. 노 기자는 자신의 측근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분들과 모인 톡방에서 회사를 흔들기 위한 4가지 투쟁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최남수 사장을 박근혜표 인사로 각을 세워 출근을 저지한다. 청와대 인사, 고위 인사로 추정되는 인사들과 각을 세운다. 보도국을 수성한다. 최 사장에게는 임기 3년 내내 지속적으로 비협조한다는 내용의 투쟁 방침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있다면서 그 카톡방 내용을 공개한 것이죠. 언론 노조가 고발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남수 사장에게 도대체 노종면 기자의 개인 카톡을 어떻게 입수했느냐라고 최남수 사장에게 물었는데 최남수 사장 측은 취재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자기 또 기자 돼버렸어 그 와중에 예. 또 취재의 자유. 취재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거부했습니다. 밝히기를. 그러나 전국언론노조는 취재의 자유는 보도의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보장되는 것인데 네. 이거는 본인의 어떤 그 사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네. 한 것 아니냐. 전혀 공익성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경영진의 직원에 대한 또는 노조원에 대한 사찰과 다름이 없다. 네. 라고 하면서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이후에도 최남 사장이 이 카톡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따로 해명을 내놓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그냥 빨리 가세요. 노종민 기자를 특정해서 비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얼마나 부적절한지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딱히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 그 트윗 그거 한 거 가지고는 그렇게 뭐라 그랬었지? 어제 얘기할 때 명예 지킬 시간을 달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혼자 가지 않는다. 나 혼자는 그렇죠. 그 후에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또 냈죠. 네. 이런 거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이런 것까지 까서 나를 그렇게 보내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부끄러움이 진짜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사 내기 전에도 까지면 잠깐만 기다려달라. 것이다. 잠깐만 기다려달라. 명예를 지킬 시간을 달라 하다가 보도가 나가니까 또 그렇게 확
그래서 나 혼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저희끼리 하는 카톡방이 있는데 누구랑 가겠다는 거예요? 나 너무 궁금하다. 도대체 누구랑 가겠다는 거지? 울렁울렁. 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한 것일까? 지금 그 미디어오늘 기자한테 내가 너를 잡고 가겠다는 건데 그 기자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MBC 소식 있네요. MBC가 뭐 공채한다고요? 최승우 사장이 또 얼마 전에 어제군요. 이거 어제 그 MB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MBC 정상화 그리고 MBC 개혁의 보관들을 여러 가지로 밝혔죠. 네. 그런 과정에서 다른 내용들은 사실 이미 저희가 몇 차례 전달해드린 내용인데 하나 눈에 띄는 내용은 6년 만에 신입사원 공채를 부활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자, 아나운서, PD 전 부문 인력을 신규 채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5월이면은 MBC 이번에 채용하는 신규 채용하는 직원들이 5월이면 출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공채를 하겠다는 거죠. 공고를 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달 9일, 2월 9일쯤에는 공채 공고가 뜰 것이다. 기자는 10명 안팎 채용 을 지금 예정돼 있는 상태니까 사실 이렇게 큰 방송사에서 KBS가 지난 공채에서 1명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방송사에서 10명 공채한다는 거는 사실 규모가 상당한 겁니다. 또 몇 년 동안 못 뽑았으니까 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또 가슴 뛰는 소식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MBC는 사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긴 하죠. 지금 인적 쇄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MBC 뉴스가 새 단장을 했는데도 사고를 많이 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안광환 그리고 김재철 그리고 최근 사장님 누구였죠? 김장겸. 이런 체제에서 일하던 분들이 사실 지금도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최근 사고를 치는 것이 이런 의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적 쇄신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MBC가 좀 채용 규모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연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원래 저희 목요일날 베나베나 쇼를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꼭 베나베나 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 신문과 종편 보고서가 어제 없었습니다. 사실 신문은 야심차게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엎었어요. 그래서 오늘 베나베나 쇼 이후에 제가 그 문제는 일단은 보고서가 아니고 그냥 말로 문제 제기를 하는 정도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베나베나 쇼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미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오늘 베나베나 쇼를 준비하기에 제가 또 어제 억지로 또 보도미 보고서를 이거부터 썼는데. 베나베나 쇼! 오늘 좀 실망스럽네요. 왜? 왜 그러시죠? 불쾌하네요. 그동안이 이전 것이 훨씬 더 활기찼다. 알겠습니다. 이거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는 보고서를 읽지 않았다면 사실 맞추기 좀 어려운. 안 읽었는데. 맞추기 어려운 퀴즈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PD님도 사실 같이 맞춰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남의 일처럼 그렇게. PD픽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PD님과 봉우 씨가 경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대학가에서 사실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면 계약이 만료됐는데 계약을 이제 연장하지 않고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알바로 그 인원을 대체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16일부터 무기한 본관 농성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올해 들어서 첫 이제 농성이 시작된 거죠, 관련.
이게 왜 이런 일이 연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지난해 12월 31일 연세대 비정규직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 30명이 정년퇴직을 했대요. 예. 그러면 30명분의 인원을 추가를 해줘야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학교 측이 결원 중에서 청소 노동자는 1명만 더 충원을 하고요. 네.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인력 5명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지금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면서 아니 정년퇴직자 30명이 나갔으면 그만큼 기존 노동자로 충원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 측의 입장은 뭐냐면 등록금이 일단 우리가 동결이 됐고 최저임금도 올라서 학교가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면담도 지금 다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청소 노동자들이 반박을 했는데 뭐냐면 학교 측이 지금 재단 적립금으로 쌓아놓은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합니다. 대학들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청소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요. 최저 낙찰제와 용역업체의 수수료 챙기기 탓에 이미 거의 급여 상태, 노동 조건이 최저선에 닿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학교가 부담이 생겼을 때 이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구조조정하고 이 사람들한테 그 책임을 어떤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투쟁이 여러 군데서 벌어지고 있는데 좀 첫 번째 그런 농성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보도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 곳 했습니다. 방송사 중에. 네. 아, 보고서를 안 봐가지고. 한 곳. 저 죄송한데 아무거나 빨리 찍어주시네요. 저 언제까지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짜증나요. 참고로 이분이 고른 거를 먼저 고른 사람이 고른 걸 두 번째 고른 사람이 고를 수가 없어요. 고를 수가 없으니까 예,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한 장땡인데 이게 나쁘게 했을지 좋게 했을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저는 SBS 하겠습니다. SBS. 네, 좋게 했을 것이다. 좋게 했을 것이다. 이제 SBS는 못 고르십니다. 저는 그럼 MBC로 하겠습니다. MBC. 그럼 둘 다 지금 일단 좋게 했을 것이다. 네, 어쨌든 소식이라도 전했다면 긍정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예, 두 분 다 틀렸습니다. 그럼 나쁘게 했다는 거잖아. TV조선. 네, 맞습니다. 네. 거지가 찍겠네. 그렇게 말해요. 거지가 찍겠지 뭐. 네. 요거 관련된 소식을 이날 이제 저녁 종합 뉴스에서 보던 건 TV조선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네. 보도가 이제 얼핏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악의적으로 보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노동자들을 막 비난한다거나 농성을 했다고 막 무슨 사회의 악인 것처럼 쓰거나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이게 TV조선이 이런 식으로 농성이나 시위를 보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상당히 좀 화가 나서 보도를 하는데 요거는 약간 뭔가 이분들이 어떤 입장인지도 소개를 하고 또 학교 측의 반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건조한 보도였군요. 물론 민노총이 가세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자막으로 부각하긴 하지만 보도 자체가 얼핏 봤을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악의성을 가지고 왜곡한 보도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다만 TV조선이 이런 형태로 이 이슈를 몇 번 다뤘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TV조선 이 해당 기자가 혹은 데스크가 다른 노동자들은 다 시위를 하면 빨갱이라고 생각하지만 청소 노동자들은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가?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이거 이전에 TV조선이 냈던 보도가 청소 노동자 해고 알바로 대체 갈등 고조라는 보도입니다. 이번에 나온 보도와 그 이전에 나온 보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게 최저임금 때문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항상. 그렇군. 항상 얘기해주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을 안 해줘요. 뭐 학교 측 갑질냈다던가 뭐 이 노동자들이 계속 뭐 이렇게 용역 하청 업체들을 통해서 재고용되고 있는 그런 불안정한 고용 형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갈등이 최저임금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서 장기화될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최저임금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보도군요. 그죠. 그런 보도를 사실상 내놓고 있다. 그런 목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기간에 그러면 MBC나 JTBC는 같은 이슈를 어떻게 다뤘느냐? 보도를 다른 날 하긴 했군요. 그러니까 청소 노동자가 농성이 돌입했다는 보도를 하진 않지만 이분들이 사실 싸움을 시작한 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관련 보도들이 한두 건씩은 있어요. 있는데 MBC 같은 경우에는 1월 3일 날 비정규직마저 알바생으로 대체라는 보도에서요. 이 소식을 전했는데 대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는데요. 새해가 되자마자 그 일자리마저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이번 그 논란을 최저임금 논란이 아니라
고용의 질을 둘러싼 논란으로 규정을 합니다. 예. 네. JTB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불거진 이슈라는 점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멘트를 붙이냐면요.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살리려면 이런 노동 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적을 내놓습니다. 예. TV조선하고는 완전히 건설적인 다르죠. 지적이죠. 예. 네, 완전히 다르고요. 덧붙여서 JTBC 같은 경우에는 이날 보도로 내놓지는 않고요. 농성 소식을 전하진 않았지만 그 손석희 앵커가 앵커 브리핑에서 대학의 청소 노동자 고용 문제를 살짝 언급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이 문제를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사람 수를 줄여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라면 우리가 신봉하는 자본주의의 미덕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예.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된 거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국가기록원? 네. 아, 이건 처음 듣네요, 저는. 이게 되게 많이 이상하게 안 알려졌어요. 예.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냥 보도가 안 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가 15일 날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ETF가 밝힌 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난 2008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면서 국가기록원이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죠. 네. 이게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주도한 것이라는 게 이번 TF 조사 결과 확인이 됐어요. 예. 또 하나는 TF는 이거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의혹이 있고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인데 박근혜 정부 때 국가기록원에서도 특정 전문가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지침이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TF는 국가기록원의 당시 그 박동훈 국가기록원장을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 전 원장은요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명단이 누구 해서 그게 리스트가 정말 있었어야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리스트가 없었고 그 실물이 없고 아무한테 피해를 안 줬는데 왜 지금 그걸 가지고 물증도 없이 예. 블랙리스트라 이름을 붙이냐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 자체를 전하는 곳이 또 한국밖에 없습니다. 방송사이에. 네. 이제 블랙리스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감수성이 무뎌진 것 같긴 합니다. 한 군데 있어요. JTBC? PD님은요? MBC요. MBC 저는 네 MBN이었습니다. 아, 네 오늘 전반적으로 퀴즈가 좀 예측 불가능한 네, 짓들을 하고 네. 있나 보다. 거지같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평범하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또 건져 모드예요? 네, 그 사실 그냥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보도였고요. 아, 왜 다들 안 하는 거야 보도를? 네, 그게 저의 좀 의문사항이긴 예. 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사실 퀴즈로 내진 않을게요. 그냥 말씀만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KBS 그 상품권페이 갑질 후속 보도가 나왔잖아요. 한겨레 21에서 15일 날 나왔는데 요거 관련 후속 보도 여전히 없다. 네, 라는 점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역시 자신들의 치부는 잘 보도 안 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베나베나 쇼는 저의 압도적인 승리. 오늘 근데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다. MBN이 이렇게 뜬금포를 터뜨릴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TV조선도 틀렸으면서. TV조선 네.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베나승. 자, 하나 더 있죠. 저희 어제 방송 모니터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그걸 쓸까 말까 고민하는 와중에 이틀이 흘러간 것 같아. 그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뭐 쓸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트위터를 하는데 계속 실트에 그게 올라와가지고 그 문제되는 보도들을 아이돌 팬들이 막 캡처를 해서 올리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막 얘기를 하는데 보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SBS가 다음날 후속 보도를 잘했다면 그냥 그렇게까지 지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자, 이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SBS가 경희대 입학특혜 보도를 냈습니다. 단독 보도였죠. 이게 16일자 저녁종합뉴스에서 나온 보도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이 컸습니다. 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가 공식 면접 시험을 치르지 않고서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용화 씨로 밝혀졌죠. 네. 그쪽 측에서 입장을 밝혔죠. 근데 그분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을 해놓고 아예 면접 시험장에 나오지도 않았대요. 네. 근데 합격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서 해명을 요구하니까 담당 교수가 소속사 사무실을 찾아온 자리에서 이게 면접이라고 말해서 그러니까 소속사 사무실에서 면접 봤다고 해서 추가 면접 볼 필요 없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해요. 예. 네, 근데 사실 이런 형태로 대학이 혹은 대학원이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 인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입학 혜택을 주는 행태는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좀 따라서 이거는 사실 언론이 마땅히 주목해야 할 주요한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건 다 공정해야 하는 것이고 다 절차는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어긴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SBS 보도는 상당히 좋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좋은 보도인데 문제는요. SBS가 처음으로 내놓은 이 단독 보도가 초점을 완전히 아이돌에만 맞추고 있다는 제목에 이미 이 보도의 초점이 아이돌에 맞춰져 있다는 게요. 어떤 걸로 확인이 되냐면 제목, 앵커 멘트, 보도 분량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방송 보도의 어깨거리 제목이 아이돌 연예인 면접 0점 받고도 박사과정 합격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송고용 그 제목은요. 유명 아이돌 멤버 면접 없이 박사과정 합격, 경찰 수사. 어디에도 경희대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이런 혜택을 제공한 경희대학 측에 사실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아이돌이나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정유라처럼 정말 권력자 그런 거라 그쪽에 막 압박을 해서 얘를 안 붙이면은 너 정말 큰일 나게 해줄게 막 이렇게 했다면 아이돌이 그거를 지목한 그러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야 맞는데요. 이 케이스는 사실상 학교의 광고 영업 그러니까 홍보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앵커 멘트조차도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가 공식 면접 시험을 치르지 않고서도 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멤버와 당시 입학을 주도한 교수를 경찰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경희대 이름이 또 없죠. 그리고 이게 총 보도 시간이 1분 51초 정도 되는데요. 앵커 멘트 이거를 포함해서 1분 30초 동안 이 유명 아이돌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보도는 유명 아이돌 누군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라는 보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돌만 비리를 일으킨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죠. 그죠. 오해를 살 수 있죠. 타겟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보통 이런 대학 비리 사건이 일어나면은 양측 모두에 큰 잘못이 있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도 말미에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SBS가 전달한 내용이 뭐냐면 이 유명 아이돌 A씨 말고도 다른 연예인과 기업 대표 등 여럿이 면접 평가 없이 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입학 특혜를 받은 게 이 사람만이 아니고 연예인뿐만도 아니고 기업 대표 같은 사회의 어떤 지도층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후속 보도를 내놓는 걸 한번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에는 경희대의 문제점을 크게 지적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직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 사례를 말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음 날 내놓은 보도가 뭐냐면 정용화 공개서가 면접 없이 합격 또 확인입니다. 이 기사에는 이 보도에는 정용화 씨 일단 메인으로 삼고 있고 사과한 내용을 전하는 걸 메인으로 삼고 있고요. 또 하나 그 특혜 사례를 전달하는데 이것도 연예인입니다. 네, 작곡가 겸 가수인 조규만 씨 특혜 사례를 추가로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보도 같은 경우는 전날에 비해서 경희대 관련 언급은 조금 늘어납니다. 다만 방송에 나간 어깨거리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희대라는 언급이 없고요. 새로운 특혜 사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계 인사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용화 씨나 조규만 씨가 받은 특혜가 가장 수준이 높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속사 사무실까지 가서 면접을 보게 해줬다던가 이런 경우가 없었다. 다른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의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이나 아이돌 같은 어떤 그런 직업들이 뭔가 주목도는 높은데 언론이 까기가 참 리스크가 적어요.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부담도 사실 없고 물론 대형 소속사가 있는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기업인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언론사가 짊어져야 될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손쉬운 타겟이에요. 그래서 이런 타겟을 좀 부각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BS가 첫날 그 단독 보도에서 아이돌 누군지 찾아보세요라는 퀴즈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뷰징 보도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엄청 일종의 리스트가 돌았죠. 그렇죠.
누굴까? 네.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른 보도 하나 때문에 다른 분들이 무고한 다른 분들도 일정한 피해를 입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보고서를 쓰게 결심한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이거 직후에 나온 어뷰징 보도들이었어요. 예, 사실 더 엄청 나빠요, 정말로. 예. 그게 정말 사실 본질적으로 나쁜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곳에 리스트는 뜨죠. 누구 아니야? 누구 아니야? 이래서 경희대 뭐 출신 연예인 뭐 해서 리스트를 쭉 뽑아서 사람들이 막 올려요. 그러면 최소한 언론이라면 그 학교에 뭐 그 연예인이 들어간 그 과정에 뭐 박사 과정이 있는지 지목당한 연예인이 현재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지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지 그냥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리스트를 퍼다 긁어서 제목에다가 뭐 누구 막 이렇게 해서 제목에다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써준다든가 그러면 클릭수를 사실 높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써주거나 써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고요. 또는 나름의 예를 들어서 나름의 검증을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입학 특례 이런 것들에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잡히기만 해봐라 진짜 약간 이런 분이 굉장히 분노가 들끓고 있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 리스트를 기자들이 추려본다고 한들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잖아요.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 추측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내는 리스트인 건데 그거를 대중들 앞에 뿌려. 그럼 얘네 죽여라는 거죠, 사실. 마녀 사냥처럼.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제적 보도 행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뷰징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의 언론 기사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가면은.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번만 있는 일은 아니고 연예인 관련돼서 뭐 A씨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면 100% 이런 일들이 반복이 항상 됩니다. 근데 취재를 통해서 내가 정보를 전달한다는 어떤 기능을 완전히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클릭수를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높여보자, 수익을 좀 올려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언론사 간판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지적한 게 이제 약간 오해를 하실까봐 그런데 우리가 이제 SBS 보도를 지적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SBS가 너무 그 사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학교 측 특히 대학원이 사실 요즘 다 어려워요. 별로 학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학원 입학을 거기 보도에도 나오거든요. 자기 교수 스스로가 그러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야. 활동을 한 거죠. 예. 면접 없이도 들어올 네, 수 면접 있다고.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학교 측의 잘못이 굉장히 큰데 학교의 그런 행태 이런 것들은 전혀 뭐 사실은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 특정 누군지도 모를 아이돌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이게 이제 어쩌다 보니 나비효과처럼 일파만파로 그 다른 인터넷 언론에서 어뷰징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 어뷰징 때문에 했지만 어뷰징 기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SBS로 베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정도인데 이건 그게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5만 가지 그 연예인들을 다 해서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굴까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막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SBS의 원죄적 잘못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것 같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미치는 커졌어요. 영향이 엄청나게 커졌다. 그래서 SBS가 우리가 지적한 SBS에 대한 지적한 것은 일단 너무 지나치게 아이돌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의 보도도 지금 후속 보도를 보더라도 여전히 경희대 문제는 덥고 그냥 또 밝혀진 연예인에 아이돌의 대해서만 사과. 그 특정 그것만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기자가 기본적으로 사건을 봤을 때 그 사건의 본질적인 그 이유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문제성 사회적으로 이거를 환기시켜야 되는 그 근본적인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팔릴 수 있는 포인트 있잖아요. 그냥 감각적인 포인트 이런 것만 자꾸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베나베나 쇼는 마치고요. 여기까지가 베나베나 쇼였는데 쭉 이어서 온 겁니다. 네. 어제 이제 제보는 아니었죠. 사실은 어제 저희 대댓글 시간에 읽다가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올려주셨는지 TNO님이 올려주셨습니까? 네. 서울신문에서 누군가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뭘까? 우리도 이제 몰랐었거든요. 근데 서울신문에서 1월 15일에 인터뷰 플러스라는 기사가 있으면서 6.25 참전 당시 참혹한 체험, 전쟁 종식, 평화정착 이뤄야라는 제목의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을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사가 뭐 누구든지 어느 분, 뭐 교주든 뭐 어느 종교인이든 다 인터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사를 실제로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객관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기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떤 종교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종교를 홍보하기 위한 내용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주장만을 쭉 나열한 인터뷰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신문에 실리는 기사는 물론 어떤 인터뷰를 할 때 뭐 다 그 사람 위주로 얘기를 하지만은 기자가 중간중간에 뭔가 좀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방향을 틀거나 또는 뭐 반대되는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기사여서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런 게 있지? 라고 저희가 사실은 서울신문 모니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광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천지 예수교회를 홍보하는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신문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2017년 12월에 주요 일간지 지면에 홍보기사가 이어졌어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도시락 나눔 건강 닥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실렸었고요. 동아일보에서도 소외된 이웃의 사랑 전해요. 전국 누비며 봉사활동 펼쳐 이러면서 또 관련 보도가 이게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신천지 예수교회를 홍보하는 그런 보도였거든요. 그다음에 한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섬김의 봉사,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죠. 라는 그 신천지 예수교회의 봉사활동을 보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종교와 관련된 기사가 쭉 이어졌던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모든 언론사들이 이렇게 보도를 할 수가 있지 하고 보니 광고였던 거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다른 데는 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모르겠고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면을 통째로 팔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다. 기사가 아니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모니터를 막 열심히 썼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이게 결국은 이게 기사여서 저희가 비판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종교를 광고하느냐 또는 어떤 부동산 업체를 광고하느냐 또는 대기업을 광고하느냐 또는 서울시를 광고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신문사가 이런 지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모니터를 굉장히 오래 하면서도 물론 이렇게 그 광고 지면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저희가 이 앞부분 A면에만 집중하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해서 그 사설이 나오는 지면까지만 우리가 보죠. 네. 그 뒤에 별지라고 해서 신문에 막 껴들어오는 별거 다 있잖아요. 이거 잘 안 봐요. 그런데 그 별지 중에서도 B 섹션 같은 경우에 경제 섹션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이건 막 D 섹션. F 섹션까지 막 나올 때도 있다. 섹션이 막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처음에 딱 시작될 때요. 써 있어요. 정말 아주 코딱지만하게 거기에 그 에드버트리오인가? 뭐 아무튼 광고 지면이라는 것이 영어로 별별 기법을 다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써 있으면 면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사처럼 보이는데도 그래서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지적을 한 내용들이 이미 작년에는 아이엠 피터가 12월 말에 요 비슷한 내용을 한번 지적을 했더라고요. 신천지 관련 그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알고 보니 광고였다라는 게 이미 지적이 됐었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 서울신문 기사는 총회장을 직접 인터뷰한 기사.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자원봉사를 전해주는 이런 정도의 보도였기 때문에 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는데 요번에는 완전히 회장의 일방적 인터뷰가 실리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게 광고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캡처를 해서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종교 또는 우리 뭐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신문에 실렸어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동아일보에도 실렸어요. 우리를 뭐 이상하게 하는 언론사가 있지만 우리는 아주 굉장히 뭐 투명해요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걸 지적하는 데 있어서 민원연도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고서를 좀 더 다시 한번 다듬어서 이걸 특집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자신은 광고형 기사를 내지 않겠다. 더 이상 기사형 광고는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인터넷 신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거든요. 광고형 기사가. 그리고 2012년 10월에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그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게 외국에서는 더 굉장히 흔한 일이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인 거지. 이런 식의 일들이. 그런데 그 외국에서도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언론사가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처럼 보였으나 나중에는 그 언론사의 어떤 신뢰도 자체가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그리고 그 언론을 보고 어떤 것을 구입하고 그 언론을 보고 광고인지 모르고 이 신문사에서 칭찬하니까 그 종교에 가입하고 그 종교 믿게 되고 또는 그 언론 때문에 뭔가를 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책임을 이 언론사에 묻게 됨으로써 거의 언론사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외국에서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특히 미국은 그거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망할 수 있는 거지. 뭐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해지면서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이런 식의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장치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광고라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핵심은 뭐냐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신천지 그 기사 있잖아요. 그 기사에서 어디에도 이게 광고라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개건 기자가 쓴 기사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신문 지면을 보면요. 그게 그런 그 광고 지면의 두 번째 페이지에 들어있어요. 그 섹션에. 근데 섹션 맨 첫 장에 아주 작은 글씨로 그게 써 있어요. 네. 기만이에요. 기만. 네네. 그렇게 하면. 예. 근데 맨 첫 장에만 그게 써 있고 네. 그러면 그 첫 장 그 섹션에 한 6개 기사가 들어 있는데 그 6개 기사의 단건에는 전혀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만 넘기면 광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제가 모든 신문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다 그래 지금. 그래서 이건 한번 완전히 다 뒤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서 그리고 이거를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형 광고의 그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은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도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제대로 우리 신문들이 지키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그러니까 이게 1월 18일이 오늘이잖아. 오늘 조간의 조선일보는 이게 C 섹션이 있는데요. 예. 조선일보 특집 그러면서 에드버토리얼 섹션이라고 써 있어요. 광고 섹션이라고. 이것도 한글로 안 해놓고 영어로 하는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알까 모르겠는데 여기를 보면 분명히 기자 이름 해서 김정난 개건 기자 해가지고 특정 부동산을 광고하고 있어요. 광고가 아닌 기사로 버젓이. 근데 사실상 광고죠. 이거는 애드벌타이징이라고 자기네가 써놨으니까 이건 그냥 광고예요. 예. 전부 다 광고예요. 이 지면 전체가 다 부동산 광고예요. 이거 진짜 기사다. 그죠? 그렇게 보이죠. 이거는 진짜 뻥인 게.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고 누가 지금 봉우 씨도 구별 못 하거든요. 이거 광고가 아니에요. 네. 딱 보기에. 근데 맨 앞장에 거기에 영어로 이렇게 아주 작게 영어로 그것도 네. 한글도 아니야. 광고도 아니고. 진짜 폰트와 글씨 크기 이런 거 내용까지 다 정해놔야겠네요.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했다. 그리고 한글로 쓰라고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기사 하나하나에 이걸 다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광고입니다. 가이라인도 못 걸게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거 너무 기만이 심한 게요. 네. 에드벌토리얼이었나요 아까? 네. 에드벌토리얼 섹션이라고 그러니까 광고 섹션이라고 영어로 조그맣게 써놓고 네. 이 C 섹션의 큰 이름은 분양 리포트예요. 네. 분양 리포트라고 대문짝만하게 위에다 해놨어. 네. 그 이걸 리포트니까 기사란 얘기잖아. 완전히 진짜 속이는 거죠 독자들은. 근데 이게 지금 조선일보만 그런 게 아니고 점 지면이 다 이런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인인가 하는 섹션이 있어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정책을 광고하기 위한 섹션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그나마 양심
양심적인 게 한겨레는 공익 이런 지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외부에 어떻게 보면 통으로 맡기는 그런 세션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공익적인 주제로 서울시를 위한 서울시 정책 홍보로 정책으로. 이제 준 거예요. 근데 다른 신문들은 그게 아니고 일반 사기업 그냥 돈만 주면 그냥 막 포스코 지면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별별 지면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걸 찾다가 이거 나 혼자 하루 잠깐 봐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한 달치라도 봐서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그 광고가 굉장히 지금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모니터링해서 규제를 가해야 되는 그 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덕분에 이런 이분들의 지금 광고성 기사가 많다는 것에 대한 제보 덕분에 저희가 좀 이 일을 제대로 한번 모니터를 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번에는 나가지 않고요. 추후에 한 달 걸릴 거예요. 근데 아무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좋은 제보를 해주셔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네요. 예. 네. 오늘 생각보다 너무 우리가 많은 내용을 한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좀 아껴둬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아니 이거는 후에 나중에 길게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은 맛보기. 오늘 벌써 1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방송이.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미령곰탱님 매니에 댓글이 있는데요. 튼튼하신 처장님. 네. 튼튼해요? 튼튼해요?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건강 잃지 말고 으쌰으쌰 해주세요 하는데 사실 처장님은 튼튼하진 않아요. 튼튼하진 않으시죠. 늘 시름시름. 네. 네. 그리고 베나베나 활동가님은 위 괜찮은가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밑에 이제 종합병원 수준의 봉봉선입 활동가님. 이건 맞아.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맞는 말이고요. 네. 그리고 새로 오신 PD님이 편집을 매끄럽게 해주셨다고. 네. 새로 오신 PD님도 무리하지 말고 좋은 방송 만들어주세요라는 아주 힘든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령곰탱님이 건강이 계속 안 좋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아유, 네. 골골하시더라고요. 네, 같이 함께 골골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네, 방송을 만들고 또 듣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옥수수 요염차님도 또 제보를 해주셨네. YTN 너무하네요. 이런 걸 기사라고. 제일 황당한 건 2013년에도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기 표절이 아니라고 한다. 뭐 이렇게 아무튼 그 지금 YTN의 조국 민정수석 관련 보도를 올려주셨어요. 서울대에서 이번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를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을 보고서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티에도님이 가상화폐 관련 보도는 앞으로도 굉장할 거예요. 보수 언론과 자유당 이거 끄왕하고 물었으니라고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아직 좀 남았는데 지선 관련 뉴스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후보들이 꺼리를 준 것도 있지만 보수 언론과 자유당이라고 계속 써주시네요. 계속 뭐라도 하나씩 지르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상한 보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베나베나 쇼가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근데 정말 제대로 보고 계신 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진짜 아무거나 다 잡을 거예요 아마. 예, 옛날에는 뭐 쇼파 가지고도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사실 그런 지금 도구로 하나 쓰이고 있죠 정치적으로. 레이니 칠세님께서는 월간조선 뉴스룸 기사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비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이 기사 제목은 웃기다. 문바 댓글단 정체. 같은 사람이 2개 이상 댓글 단 듯. 댓글에 기레기 가장 많아. 인신공격 명예훼손성 글 대부분 해가지고 문바 실체를 추적하는 그런 기사를 지금 월간조선에서 냈더라고요. 월간조선에서 만든 그건가요? 그렇죠. 월간조선 뉴스룸은 월간조선 기자가 쓴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번 보죠 뭐. 제목이 진짜. 너무 웃기네요. 월간조선도 봐야 된다. 네. 레이니 칠세님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기사가 아니고 댓글이 3건이나 연결해서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댓글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원연을 응원한다거나 이 기사에 댓글을 단다거나 아주 작은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일도 다 같이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큰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원연 화이팅 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김어준님이 미니 베나베나 쇼를 본인이 해주셨어요. 이명박 기자회견 중계 안 해주는 종편은 어디? 라고. 이거 제가 맞춰야 되는 건가요? 네. 어떡하죠?
모르는데. 이건 저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채널에 봅니다. 예. 오디오 안 해줬을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니터를 좀 해보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MB 그 기침 너무 웃기지 않아? 막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MB 기자회견 얘기하니까 누가 제가 쓴 댓글 페이스북에 왜 MB 기침을 들으며 휠체어가 생각날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 되게 이해가 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 검찰 출두할 때 휠체어 타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나 지금 걸걸해 나 죽어가 막 이런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기침 소리 아니냐. 근데 지금 보도 제목들이 너무 웃긴 게 MB 입에서 나온 노무현 죽음 10초 뒤부터 기침 연발 막 이런 식이에요. 재밌네요. 예. 아무튼 너무 웃겼어요. 자, 그리고 어제 미령곰탱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아셨는지 저의 사진을 올려서 어제 올린 다음에 KBS에 갔어서 네,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KBS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중계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저희 어제 KBS에서 하는 내부 집회 그 이제 새노조 집회를 갔었습니다. 일명 새노조 그러니까 KBS 새 사장 어떻게 뽑을 것인가라는 썰전이었대요. 그게 그 컨셉이. 그래서 저하고 최강욱 변호사 그러니까 MBC 박문진 이사 이렇게 두 명이 같이 어떻게 새 사장을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썰전을 펼치는 그런 코너였어요. 근데 전혀 싸움이 되지 않고 둘이 꿍짝이 맞아가지고 최강욱 조건만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사람 안 된다. 뭐 어떻게 뭐 이런 소리만 막 하다가 MBC보다 좀 잘해보자. MBC도 잘했지만 너무 좀 미흡한 것도 많았으니까 MBC보다 더 좋은 그런 새 사장을 그러니까 새 사장을 뽑는 그 상황을 좀 더 개선시켜보자라는 이야기들을 아이디어를 막 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특히 최강욱 변호사가 또 엄청나게 연예인에 가깝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밀리는 그런 썰전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쳐야 되겠네요. 예, 내일 저희 금요일입니다. 왜요? 좋아요. 내일 하루만 또 버티면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재미없는 일이 많아도 잘 버티시고요. 그래도 내일까지 저희 방송은 계속됩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